안녕하세요. 올해 34,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 아내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수없이 글을 썼다 지웠다 반복했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는 다들 참고 사는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려도 했습니다. 시댁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제 이야기만 듣고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며느리인 제가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가족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마치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느껴져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카카오톡 알림음이 들리면 손끝이 차가워지고 혹시 시어머니일까봐 화면을 확인하기도 전에 가슴부터 답답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요. 이건 정상적인 삶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까지 가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스트레스와 불안이 너무 오래 누적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계속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평범하게 연애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범한 신혼을 꿈꿨던 34살 여자였습니다. 퇴근하면 남편과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둘만의 가정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정했고 성실했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던 그날까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두 사람만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남편도 돈도 성격 차이도 아닌 경계가 없는 관계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겠거니 신혼이라 걱정이 많으신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몇 달이 되었고 어느새 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사건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 가지고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쌓여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제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신혼집은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이 집을 구하려고 몇 달을 발품 팔고 대출 상담받고 그렇게 마련한 집이었거든요. 이사 온 첫날 짐 정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반찬통 여러 개를 손에 들고 서 계셨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우리 아들 첫날인데 밥은 먹여야지. 반찬 좀 가져왔어. 저는 웃으면서 반찬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냥 다정한 시어머니의 애정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좋은 어머니시구나. 그런데 시어머니는 반찬만 두고 가시지 않았어요. 집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며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여기다 뭐 놨어?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침대는 이쪽으로 놓는 게 낫지 않니? 저는 그저 웃으며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첫날이었으니까요. 신혼여행은 발리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였고 정말 오랜만에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어요. 첫날 저녁 노을을 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는데 남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신혼여행 잘 다녀오라는 인사겠거니 했죠. 밥 먹었니? 거기 밥은 입에 맞아? 민호 씨가 웃으며 대답하는 사이 10분쯤 지나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사진 좀 보내봐.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민호 씨는 웃으며 사진 몇 장을 찍어 보냈어요. 저는 애써 웃음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분 뒤 또 벨이 울렸습니다. 호텔 괜찮니? 방은 넓어?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려는데 마지막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잘 자, 우리 아들. 민호 씨는 웃으며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서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혼여행까지 이렇게 챙기시는구나. 겉으로는 웃었지만 제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일상은 예상보다 더 빡빡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시어머니 전화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밥은 먹고 나가니? 국은 있어?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또 전화가 왔고 퇴근 무렵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갈게. 반찬 좀 가져다 줄게. 이틀에 한 번꼴로 시어머니는 반찬을 싸들고 집에 오셨어요. 오시면 꼭 저녁까지 드시고 가셨는데 식사 준비도 설거지도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며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하는 거지 뭘. 나는 손님이잖니. 민호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별말이 없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과 어머니는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인가? 밤이 되어 겨우 둘만 남으면
저는 지쳐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민우 씨가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참으면 지나가.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밥을 먹다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하나 나왔던데 우리 이사 올까 해. 저는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네? 이 근처로 이사를요? 응, 걸어서 10분 거리에 딱 좋은 게 있더라고. 그러면 자주 볼 수 있잖니.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은 그저 그래. 좋겠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둘만의 시간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 비밀번호가 뭐니? 갑자기 반찬 갖다 줄 일 있으면 편하잖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저희끼리 상의해 볼게요. 뭘 상의해? 그냥 알려주면 되지. 내가 뭐 훔쳐가겠니? 결국 민우 씨가 옆에서 그냥 알려드려 하고 거들었고 저는 마지못해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요. 내 집인데 내 집 같지가 않아. 시어머니는 이제 아예 예고 없이 방문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씻고 나오는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셔서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 좀 주시지. 연락하면 뭐가 달라져? 그냥 온 거야.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며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왜 이렇게 없어? 우리 아들 이렇게 안 먹였는데.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좋아해. 우리 아들은 모든 문장이 우리 아들로 시작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이 집에서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장도 열어보시고 세탁물 상태도 확인하시고 심지어 남편 양말, 서랍 위치까지 바꿔놓으셨어요. 여긴 대체 누구 집이지? 바쁜 회사 업무 중에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가 바쁘니? 답장 좀. 10분 뒤 왜 답이 없어? 20분 뒤 전화가 왔고 제가 받지 못하면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민우야, 애가 전화를 안 받는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민우 씨는 다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야, 엄마가 전화 왜 안 받냐고 걱정하시던데. 얼른 답장 좀 드려. 회사 회의 중에도 화장실에서 잠깐 숨 돌릴 때도 저는 늘 휴대전화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동료 하나가 그런 저를 보고 물었어요. 너 요즘 왜 그렇게 휴대전화만 봐?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점점 골마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벨소리 비슷한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최근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있으셨나요? 의사 선생님 질문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제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민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불안장애 초기 증상이고요. 이대로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상황이었던 거구나. 저는 병원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이 근처 아파트 계약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 이사 올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미친 거 아냐? 진짜로 이사를 온다고?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뭘 상의해? 좋은 거잖아. 가까이서 서로 챙기고 살면 좋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 씨를 쳐다봤지만 그는 그저 난처한 얼굴로 눈을 피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분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가족관계입니다. 지속적인 갈등 상황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민우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하야, 미안해. 내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 저는 병상에 누워서 남편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뭔가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말해줘. 어머니한테 우리 둘만 살게 해달라고. 딱 한 번만. 민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상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서하가 좀 힘들어해서. 뭐가 힘들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자식 걱정도 못하냐?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자 민우 씨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서하야, 뭐 하는 거야? 저는 짐을 싼 가방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서하야, 나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 씨가 처음으로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야.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며느리가 너 세뇌했구나. 그 애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내가 늦게 깨달은 거야, 엄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다 널 위해서 한 거야. 시어머니는 소리치며 눈물까지 보이셨지만 민호 씨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랑 나도 알아. 근데 이제는 그 사랑이 나랑 서하를 힘들게 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온 민호 씨는 가족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부로 저희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방문은 사전 약속 후에 부탁드립니다. 반찬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저에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어머니는 그걸 보고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거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핸드폰은 잠잠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미리 어머니 번호를 제 핸드폰에서 차단을 시켜놨더라고요. 문자도 카톡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오랜만에 눈물이 아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몇 번이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이번엔 민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하실 말씀은 저에게만 하세요. 서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서히 약을 줄여나갔고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전화벨 소리에도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와 저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고 우리 집은 정말 우리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억울해하며 친척들에게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형님, 요즘 누가 그렇게 하니? 애들 가정은 좀 놔둬요. 솔직히 좀 심하긴 했지, 형님.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이상했을 수도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조용히 시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말렸어야 했어. 내가 너무 오래 가만히 있었어.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되어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로 저를 맞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괜찮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우리 집 같아. 두 사람이 함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드는 그 평범한 저녁이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효도와 간섭은 다르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결혼은 참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자기를 지키겠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위해 냉정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굴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